안녕하십니까. 2023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 강의를 맡게 된 경북진학지원단 교사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상황이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학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대입 전형 중에서 현재 재학생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전형이 바로 이 학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학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인데요. 3개의 챕터로 준비를 했고요. 1. 입시 환경에 대한 이해, 2. 학종 평가 요소, 그리고 3. 학종 준비 방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학종과 관련된 입시 환경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달라진 환경 속에서 학종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아신다면 학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의 인원 변화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34만 9천 명 정도고요. 전년이랑 비교를 한다면 약 2,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2년 전에 대학에서 미충원된 인원, 그러니까 미달 인원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해 모집 인원을 보충해서 모집 인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의 비중도 상당히 많아졌죠. 역대급으로 많아졌어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정시 비중을 늘린다, 수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수시가 크게 늘었죠. 이렇게 모집 인원도 증가했고요. 수시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학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학종은 정시 때도 뽑긴 하지만 아주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고요. 대부분은 수시로 뽑기 때문에 수시가 커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발 인원을 보셨으니까 지원 인원,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인원들도 좀 보셔야겠는데요. 근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력 인구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뽑으려는 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증가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에 갈 학생들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올해 거의 3만 6천 명 정도의 미달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썰림 현상이라는 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비롯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지방권 대학들도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들을 유난히 더 선호하다 보니까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확실히 낮아지긴 했지만 수도권 대학은 경쟁률이 아주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내신 경쟁 그리고 최저 달성의 문제로 좀 같이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모집단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등급을 맡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종합전형으로는 얼마나 뽑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국으로 보신다면 23.4%, 전년보다 약간 상승한 정도의 인원을 지금 선발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좀 더 선명하실 겁니다. 수시로 78%, 정시로 22%를 뽑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수시에서는 학종으로 23.3%, 정시에서도 0.1% 이렇게 해서 총 23.4%의 인원을 학종으로 선발하고 있죠. 근데 전국적으로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무려 44%가 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학종을 가장 주력해야 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역을 좀 구별해서 보셨을 때 그 비중이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왔을 때 수능과 종합이 오히려 교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이런 대학들, 상위권 수도권 대학들에서는 수능과 학종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학종으로만 거의 60%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능이 거의 40% 이상, 그리고 종합이 30% 이상을 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종보다는 수능 위주의 선발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수능을 오히려 주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걸 고려를 좀 해주세요. 바로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들이 함께 수능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점수 구조를 보았을 때 수능에서 아무래도 점수가 더 높은 쪽은 재수생 쪽이죠. 아무래도 1년 이상 같이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상위 12개 대학들 기준으로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무려 60-70%가 재수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턱대고 정시를 노리겠다, 이런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수능은 불가능해, 무조건 학종으로 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만일에 수능을 노리신다면 정말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수능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는 재학생들에게 인서울권 대학을 가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학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종과 관련된 정책적 흐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부에서는 학종과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 그리고 내년에 고3을 준비해야 하는 현재 고2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억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기재 항목, 그리고 영역, 글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문항이나 글자 수가 축소되었고요. 내년에는 완전히 폐지되는 걸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블라인드가 확대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차별, 차이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의 비중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부 기재 영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고2 같은 경우에는 고2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3보다는 조금 더 축소되는 게 강화될 거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자율 동아리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할 수 없고요. 진로활동에서 진로희망 분야가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 그리고 수상에서도 학기당 1개, 총 5건만 반영이 된다는 이런 규제 사항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죠. 사실 자소서라는 것은 현재 고2 학생들 대입을 갈게 되는 2024 대입부터 완전히 폐지가 되지만 이미 앞서서 폐지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작년과 달리 올해 추가로 자소서를 폐지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큰 흐름은 서류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요 교과 활동. 특히 교과 세특 부분은 계속해서 과목당 500자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을 모든 과목에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참여에 따라서 글자 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완전히 비워진 과목은 없다. 이것이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의 중심, 학종에서의 활동은 중심은 아무래도 교과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 활동에서 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서류를 좀 질 높은 서류로 만들어 가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라인드가 강화됐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정보가 대학에 제공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모든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대학에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2015 교육과정의 큰 틀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에요. 선택. 형식상으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과목 선택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액면 그대로 보시고 점수 따기 쉬운 과목만을 선택하는 것은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종에서는 진로에 맞는 필요한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입사관들이 컴퓨터로 서류를 평가할 때 거의 초반에 만나게 되는 화면이 바로 이런 교육과정입니다. 공통,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학교에 개설된 이런 과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 안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학생들이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을 들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이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는데요. 서울대 수시 서류평가와 정시에 교과평가를 올해 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교육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사회 그리고 과학에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을 예로 들자면 진로 선택 과목을 최소 2개 내지 3개 정도를 들어라. 근데 과학에서는 아시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이 2과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들어야지 그래도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충분히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서울대를 가는데 꼭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2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2024 입학 전형의 일부를 지금 서울대에서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핵심 권장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전공별로 이수하기를 바라는 이런 과목들을 벌써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로를 고려해서 관련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들어달라는 얘기인데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제학과 같은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권장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쪽 학과들은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권장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은 인문계에서는 확통을 들으면 되고 자연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에서 제시한 과목들을 보면 이과에서 이 수학의 미적, 확통, 기하 모든 걸 다 듣기를 바라는 전공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수능 점수 1점만으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아주 경쟁이 치열한 서울대 입시에서는 이 핵심 권장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 이걸 구별하지 말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필수로 보시고 여기서 제시된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에 와서 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증거가 바로 이 기초 역량이 있는 즉 기초 역량과 관련되는 필수 과목들을 잘 들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입사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선택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예를 들자면 화학 관련 과를 가는데 화학2를 듣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감점을 줄지를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대한 감점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회색 부분은 경미한 감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 과목들, 이과 계열에서는 이런 2 과목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감점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죠.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이런 미적이나 기하 같은 좀 난이도 있는 수학들을 이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의 경우는 자연계보다는 감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탐을 거의 안 듣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점이 크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미한 감점 정도로 처리되고 있죠. 따라서 학생들, 특히 이과 계열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이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정말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선택 과목을 안내하는 많은 자료들이 올라져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학과별로 과목 선택의 취지는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대 국민대를 비롯한 대학에서 발간하는 요 자료, 요걸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대학교에서 이런 쪽 경영 경제를 오려고 한다면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이러한 교과목들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 고3들 입장에서는 이미 과목 선택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종을 준비하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과목들은 서류 평가 때 입사관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과목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과목들의 세특들, 좀 더 질 높은 활동들로 채워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스마트 교육과정, 안내 사이트에 가면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될 무렵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 안에서 선택된 과목만이 아니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적극적인 과목 선택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학종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세특이라는 것은 개설된 과목에 한해서 모든 교사의 필수 기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던 과목들도 그 선생님들께서 그 과목에 대한 세특을 꼭 써주실 거고요. 그러다 본다면 아예 없는 과목보다 듣지 않은 과목보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개 늘어났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선택 과목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철저한 준비를 꼭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학종에서의 평가 요소입니다. 대학에서 학종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지를 아셔야지 전략적으로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경희대 그리고 연세대를 비롯한 6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제시한 평가 요소인데요. 크게 보신다면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이라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수치화되지 않은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평가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점수 위주의 양적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질적 평가,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이런 평가 요소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이 학종을 대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업 역량인데요.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에 와서 수업을 잘 따라갈 만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근데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주로 내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내신이라는 정량적인 요소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특과 같은 정성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학업 역량을 판단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기에는 좀 버거우실 테니까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학업 역량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알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질문을 던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선생님이 시키지 않더라도 심화 확장해 가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학업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학에서 이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서울대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 2명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성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누굴 뽑아야 될까요? 이 2명의 학생 중에서 만일 교과 전형이라면 답은 분명하죠. 바로 지원자 A죠. 지원자 A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기에서 1등급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2개 학기에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종이라면요, 이걸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종일 때는 이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점수를 같이 고려를 합니다. 이 두 학생은 같은 학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는 동일하다고 본다면 원점수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건데요. 자, 1학년 1학기 때 A 같은 경우에는 89점으로 1등급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87점으로 2등급을 차지했죠. 원점수를 비교했을 때 고작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3학년 1학기 때를 보신다면 그 차이가 더 줄어듭니다. 고작 1점으로 등급이 갈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 학기도 마찬가지인데요. B 같은 경우에 1등급도 그냥 1등급이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1등급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자 A 같은 경우는 높지 않은 원점수를 가지고 1등급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가까스로 1등급을 차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분도 좀 더 보시자면 세특이나 수상 경력을 봤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그냥 일반적인 모범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B는 어때요? 논리적인 이해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아주 특징적인 강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도 마찬가지로 A 같은 경우에는 장려에만 머물러 있지만 B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지나갈수록 점점 수상의 질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A가 더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오히려 B의 학업 역량이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에서도 학업 역량과 관련된 평가 예시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환경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학기별 성적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교과의 성적이 2.39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학과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것을 5개의 그룹으로 그룹핑 작업을 먼저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39다 보니까 A 플러스 등급에 속하는 아주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 지원자의 평균보다도 당연히 월등히 높고요. 그런데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한 개 더 있는데요. 바로 성적의 추이입니다. 성적의 추이를 보시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처음에는 2등급이었지만 3학년에는 2.88로 이런 성적의 하락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무조건 마이너스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거를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학교의 학생 수가 혹시나 너무 적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목의 수강 인원이 너무 적은 건 아닐까? 그리고 서울대에서 보셨듯이 원점수는 높지만 등급이 좀 낮게 나온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과목들은 없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대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성적의 하락 추세가 있는데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더라. 그리고 인원수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적 요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하락이 아니라 단순 하락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등급이지만 약간의 하락 추세를 고려해서 최종은 A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또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적이 하락하는 것이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어떡하죠, 선생님? 저도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학종을 포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학종 안내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적이 향상되어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물론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수강자 인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등급받기가 어려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유리한 과목만을 이수해서 전체적으로 수치가 좋게만 보이려고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도전을 하는 모습이 더 긍정적이라는 이런 조언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런 상승곡선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성적이 하락 추세에 있다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다른 부분, 뭐 세특이나 창체
독서 등에서 자신의 학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 어렵지만 자기는 도전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지 이 학업 역량을 좋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울시립대 자소서 가이드북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리 시간에 중력자는 중력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고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가지고 독서 활동으로 연결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제가 키워드로 제시했던 바로 지적 호기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의문이 들었을 때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이 친구는 그것을 동아리로 연결을 시키죠. 교과 시간의 궁금증을 동아리로 확장을 시켜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오류가 자기가 세웠던 가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토론과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배우고 느낀 이런 지적 성장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이어나가려는 이런 노력, 이 속에서 학업 역량이 빛나고 있다라고 대학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하나를 좀 더 들어보시자면 이 친구는 통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작품 흥보가를 보면서 매품 가격이 6냥이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과연 조선시대 때 다른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요. 지적 호기심이죠. 이것을 탐구로 연결해서 그때의 사회상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서류의 구조들은 이런 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드러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적 호기심과 그것을 해나가는 탐구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요. 이 구조를 자신도 어떻게 녹여낼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평가 요소는 바로 전공 적합성입니다. 진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세부 항목으로는 이런 전공 관련 여러 가지 몰입되는 경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학생들의 서류를 봤을 때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 전공 적합성에서의 전공을 너무 좁게 판단하고요. 희망 직업 중심으로 서류에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로가 간호사라고 하면 서류 전체를 간호사로 도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의 키워드를 계열 적합성이라고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계열이라는 것은 학과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열, 공학계열, 교육계열처럼 좀 더 크게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역량 중심의 서류를 좀 만들어 가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자기의 진로 희망이 방송 PD다. 그러면 사회에 대한 이해력, 매체에 대한 이해력, 외국어 역량, 그리고 기획력, 추진력, 창의력 같은 이러한 역량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미디어 관련 활동, 방송반 활동만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이러한 좀 넓게 보시고 역량 중심의 활동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에서 실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평가 안내서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2개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거 동문과 지원자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원자인데요. 자, 여기에 2명의 사례가 있습니다. 도거 동문과. A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관련 활동을 두루두루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에 좀 특화된 활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더 전공 적합성이 뛰어날까요? 여러분들 판단에는. 단순하게 본다면 B가 더 우수한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독일어의 맞춤식 활동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대학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도거 동문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성균관대가 봤을 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그리고 어문학적인 소양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원자 A, B 모두 어문학적인 소양이 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우수하다. 그래서 둘 다 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에 필요한 기초 역량이 두루두루 보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쪽에 관련되는 집중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것만 보고 B가 우수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기초과학 그리고 공학적인 습득 능력,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이것은 B뿐만이 아니라 A의 서류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둘 다 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런 최상위권 대학, 이런 쪽으로 갈수록 필요한 역량과 활동은 넓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너무 좁게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고려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경희대 연구 자료로 나온 겁니다. 전국 입사관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학종 서류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판단은 어떠신가요? 어떤 부분을 가장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독서 활동? 세특이 잘 쓰인 학생? 최근에는 세특의 중요성을 워낙 강조하니까 세특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원 학과와 관련되는 교과 성적입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교과 세특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높죠. 쉽게 말해서 세특만 잘 쓴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너무 활동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적이 학과와 관련되는 교과 성적, 그러니까 이공계열을 원하신다면 수학과 과학 쪽이겠죠. 그런 성적들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너무 활동만 화려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좀 해달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을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 선택 과목을 얘기하면서도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전공과 관련되는 교과의 성적을 잘 관리하고 관련 교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북대 자료집을 보면 이 모집 단위별로 전공 관련 교과를 지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국어 국문과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영어 영문과라면 영어 성적이 좀 더 유리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이라면 수학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활동이나 성적들을 좀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역량 중심의 생기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역량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많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모집 단위별 인재상들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학과, 여기에 필요한 역량들이 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류 곳곳에 펼쳐서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이 학생이 우리과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과학과에 필요한 역량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과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과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기초 역량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과목, 수학이나 영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설명들이 자세히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 읽는 게 좀 이해 어렵다면 영상도 학과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그 학과에 맞는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서류 내용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합격생인데요.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공정무역이라고 한다면 제3세계 나라들,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그런 이익들을 좀 고려한 무역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좀 옳다라고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랬대요.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걸 발표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생 공정무역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면 어떤 학과에 지원한 학생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많은 학생들이 아마 경영이나 경제 쪽에 지원한 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쪽이 아니라 국사학과에 지원한 학생이었고요. 합격한 사례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니 국사면 국사 내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경제 관련 활동들이 이렇게 써있지? 근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데카르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고 했듯이 당장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던져보는 이런 학습 태도,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 어때요? 공정무역이 다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이것을 의심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역사학자들의 자질, 역량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량 중심의 생기부, 역량 중심의 자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모습을 대학에서는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 충분히 우리 과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활동의 유형은 굳이 국사에 딱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시고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평가 요소입니다. 바로 인성인데요. 인성이라고 하면 뭐 착한 학생을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수 편차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차이를 두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웬만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기부에다가 여러분들에 대한 나쁜 말을 써주지 않죠. 아무리 수업 태도가 좀 좋지 않고 좀 미운 학생이라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류에는 정성 가득한 내용들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편차도 작고요. 인성 요소가 이 학종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 가지 부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학폭과 관련되는 내용이 적혔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 미인정 출결과 관련되는 게 지나치게 많다든지, 그리고 편차가 너무 큰 성적 분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영수의 성적은 정말 좋은데 뭐 교양 과목이나 제2외국어 과목들의 성적은 너무 차이가 나게 떨어져 있다든지, 즉 골라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든지, 이렇다면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들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인정 출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인성 부분에서 큰 감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 항목으로 본다면 인성적인 부분에서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사회적 인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인성들은 서류에서 상당히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인성에서는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학생인지, 그리고 팀 프로젝트 같은 것을 했을 때 서로 소통하고 협업이 잘 되는 학생인지, 이런 학생들을 좀 뽑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특을 통해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리한 서브노트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걸 설명을 해줬대요. 여학생들이라면 잘 알 거예요.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그리고 알짜 노트를 친구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리고 조별 활동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장으로서 보고서 작성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발표는 평소 내성적인 조원에게 그 기회를 양보하는 그런 배려의 모습을 보였대요. 뭐 이면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발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결과로는 인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특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교과 세특에서도 이런 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분절적으로 뭐 이렇게 봉사에서는 인성을 드러내고, 어디에서는 뭐 학업 역량을 드러내고, 저기에서는 정보 적합성을 드러내고, 이렇게 분절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특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요소들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인성을 꼭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집중해서 드러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평가 요소 중에 마지막 발전 가능성인데요. 우리 학교에 와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학생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세부 항목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주도성. 이거는 학업 역량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기주도성은 학업보다는 활동 쪽에서의 자기주도성. 스스로 실천을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여러 가지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 너무 전공에 집착을 해서 좁은 범위의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인가. 그리고 리더십.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것도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꼭 반장, 부반장 같은 임원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좀 넓게 보고 있어요. 학급 부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 팀으로 하는 활동, 조별 활동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고요.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이걸 크게 보고 리더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항목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양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좀 걱정하는 게 이 창의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한 개념이죠. 그런데 한양대에서는 교과 세특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국어 수업 시간, 문학 수업 때 시를 읽고 거기에 나오는 소재와 유사한 소재로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이런 문학 작품을 보고 모방하는 작품들을 써내는 거. 그러니까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한 이런 글쓰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창의적인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서울대 합격 사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이 컨테이너였대요. 그래서 이런 온도 조절에서 단열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 상황을 겪고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교과 지식, 패시브 하우스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창의성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즉 문제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과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그걸 통해서도 창의성은 엿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무슨 발명대에서 입상하는 정도의 엄청난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해결 시도 그리고 기본적인 교과 내에서의 노력들, 그걸 통해서도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평가 요소. 이 4가지가 모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훨씬 더 가중치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은 훨씬 더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그런 키워드들, 학업 역량에서의 키워드 기억하시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끌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전공 기초 역량을 잘 준비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서는 선호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으로부터 듣기로는 지금 제시했던 이 4가지 평가 요소를 조금 수정하고 있다라고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평가 요소가 기존과 전혀 다른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평가 요소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들이 잘 녹아있는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현재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진지하게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을 다이렉트로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온통 간호로만 도배되어 있고,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다 교사로만 채워진 그런 생기부. 너무 뻔하니까 좀 매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기부인지 직업 이력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생기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진로 목표에서 역량과 가치를 추출하시고, 그리고 그 역량에 맞는 활동들을 계획해서 실천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지도했던 학생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 친구의 진로 목표는 교육 정책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에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조사해 온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식, 교육정책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식, 세밀한 관찰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그리고 아동에 대한 애정, 기획력, 리더십 이런 역량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되는 교과로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교과에서 좀 더 질 높은 활동들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역량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가지고요. 활동을 계획해 보는 거죠. 여기에 맞는 역량이 좀 드러나는 활동들이 뭘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펼쳐갔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역량보다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활동만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활동만 화려하고 역량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는 특정한 역량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서류라면 매력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역량을 추출하시고 그것을 활동으로 펼치려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로 역량을 분석하실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이런 걸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 직업이나 진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꼼꼼하게 탐색해 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각 대학의 입학처,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꼼꼼하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공 가이드북도 정말 좋은 진로 탐색 자료입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키워드들을 뽑아서 이걸 활동으로 어떻게 엮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을 바란다. 이 부분이 바로 학과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역량이 맞는 활동들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지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바로 연계와 확장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충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활동을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회성 활동들. 물론 양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좋은 활동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진로 특강이 들었다. 그러면 그걸로만 쓰고 끝이 나는 그런 생기부는 저는 그렇게 좋은 생기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연계성 있는 활동이 뭔지, 그래서 그 활동이 있다면 사전과 사후까지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겠죠. 그 저자가 쓴 책을 미리 읽고요. 자기의 진로와 연결해서 질문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이거는 독서 상황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서류에서. 그리고 실제 이 행사가 진행될 때 저자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고받고 그거를 바탕으로 뭐 감상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한다면 이걸 자율활동에 녹여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심화 독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걸 주제로 토론이라든지 교과 시간에 발표로 이어간다면 이거는 교과 세특에서 녹여낼 수 있는 좋은 활동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한 개 더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UCC 대회에서 많이 수상을 했다. 그 UCC 대회의 주제가 금연이었다면 이거를 독서와 연결해서 담배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특에서는 이런 식의 담배 가격과 금연의 비율 이런 통계 분석을 하는 내용으로 교과 세특의 활동거리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동아리에서는 캠페인 활동을 연결해서 담배의 해로움을 홍보하고 금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런 활동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로 탐구 보고서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이 니코틴 성분에 대해서 깊이 탐색을 해서요. 지금의 생기부 평가는요.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횡적 평가와 종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기부 영역 간의 연계 그리고 학년 학기별로의 연계를 입사관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 있고 연계성 있는 활동으로 생기부 내에서도 자신만의 좀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난 오랜 시간 이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 나갔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요. 좋은 생기부에 대한 안목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는 생기부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종 가이드북인데요. 학종 가이드북. 학종 전형에 있는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에서 이러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자율, 동아리, 진로, 세특 이런 여러 항목별로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동국대 사례고요. 이건 한양대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종 가이드북입니다. 이걸 보면 실제 합격생의 과목별 세특의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지라는 정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새기신다면 좋은 서류를 만드시는데 큰 도움을 얻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제가 꼭 보라고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아로리 웹진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나도 입사관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실제 합격생들의 자소서와 생기부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웹진이라서 호수만 변경한다면 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서울대에 관심이 없다 해도 서울대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학종의 중심에 서는 학교고요. 학종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자기가 설사 서울대에 원서를 쓰지 않는다 해도 이 사이트는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곱하기 아시죠? 아무리 큰 숫자가 와도 0을 곱한다면 다 0이 되고 맙니다. 좋은 기회가 온다 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2배, 3배의 가치로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입을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